안녕하세요. 티베트 불교의 숨겨진 이야기를 배워보는 시간. 오늘은 불교사에 큰 변화를 일으켰던 사건 중에 하나인 삼예사의 논쟁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멀리서 나란다 불교학술원의 박은정 원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삼예사의 논쟁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지난번 작년에 이제 붓다비 퀘스천에서 불교사를 바꾼 불교 대논쟁들 해서 저희가 박 원장님 모시고 한번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죠. 뭐 보통 이제 8세기 말에 티베트의 삼예사라는 절에서 인도 불교와 중국 불교 간에 있었던 논쟁을 이제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제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데 불교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 중국 선종과 인도 불교가 이렇게 굉장히 토론을 벌였던 그런 이제 돈점 논쟁으로도 많이들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티벳에서는 이 삼해사의 논쟁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인도 불교가 티벳 불교의 어떤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뭐 그런 측면들 말고도 좀 여러 가지 재밌는 측면이 있어서 지난번 강연에서 말씀해 주셨던 거와 함께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삼예사의 논쟁이 뭔지 좀 오늘 간단하게 먼저 좀 정리부터 좀 해주시고 들어가실까요? 삼해 논쟁은 티베트 불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 스님들과 이제 티베트에 오신 중국 스님들 간의 논쟁이고요. 그런데 그 논쟁이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티송대첸이라는 티베트의 당시의 왕 앞에서 이루어진 이제 어전 논쟁입니다. 근데 이 논쟁의 시작부터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논쟁이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지 그 배경, 시작을 알아야지만 이 논쟁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티베트가 처음부터 불교를 수용하지는 못했고요. 8세기에 이제 티송대체 왕 때 본격적으로 불교가 수용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처음 이제 불교가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송젠간포 왕 때 이제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불교가 정착되지 못했어요. 못했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불교가 수용되고 정착되는 시기가 이제 티송대체 시기입니다. 근데 티송대체 때 불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수용하고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논쟁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하나가 이제 변교와의 논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방금 이제 말씀하신 이제 삼해 논쟁이 두 번째 논쟁입니다. 근데 삼해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변교와 벌였던 논쟁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불교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인도의 큰 스승을 모시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산트락시타라는 분을 모시게 되고요. 산트락시타를 모셔서 불교를 본격적으로 들어올 때 기존의 종교였던 뱅교가 굉장히 크게 반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뱅교와 굉장히 큰 대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티송대첸이라는 왕 자체가 불교 친화적인 인물이었고, 티송대첸이 즉위하기 전에는 사실은 왕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왕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신하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시대가 잠시 있었어요. 그때 이제 주로 벤교의 신하들이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치적으로도 이제 벤교와 이제 불교가 대립할 수밖에 없었는데, 벤교가 기존에 말하자면 기득권 세력이었을 거고, 새로운 종교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당연히 거기에 대한 큰 이제 반발과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티송대첸이 이제 산트라식타를 모시고 그 다음에 삼예사라는 티베트 불교 최초의 이제 차원을 건립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불교가 정착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삼예사 안에는
많은 조그만한 이제 그 사원들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 선사들이 와서 머물고 있었던 미오 삼델링이라는 이게 부동선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일찍이 3회사를 건립한 이후에 거기에 이제 부동선원에 수행하러 오신 중국 스님들도 계셨고, 그 다음에 또 역경을 하기 위해서 인도의 빤디따라고 하죠. 대학자들이 108명이 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스님들도 와 있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창기에는 이런 인도 스님들과 그 다음에 벤교 이제 사제들 간의 그런 대립이 발생했는데요. 그게 가장 큰 대립을 했던 것이 왕의 어떤 안위와 이제 안녕을 기원하는 기도회를 열게 됐는데, 그때 이제 뱅교 사제들이 뱅교 방식으로 이제 기도 의식을 할 때, 말하자면 이제 산짐승을 죽이는 행위, 희생제. 예, 희생제 같은 거, 그런 걸 하면서, 불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불살생, 이라는 어떤 가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 온 빤디따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가장 큰 대립이 일어났다고 이제 역사 기록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오신 스님들과 이제 뱅교 사제 간의 그런 큰 대립이 있으면서 이제 왕이 어떤 것이 말하자면 정법인지 아닌지를 가려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온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떤 것이 정법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토론, 논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게 되었고, 그래서 최초로 이제 티송대첸 앞에서 이게 뱅교의 사제들과 인도에서 오신 스님들이 논쟁을 일으켰던 게 그것이 최초의 어전 논쟁입니다. 그래서 3회 논쟁 이전에 티송대첸이라는 왕 앞에 어떤 것이 이제 정법인지 제대로 된 어떤 바른 가르침인지 법인지를 가리는 그런 논쟁이 있었고요. 그런 논쟁에서 불교가 정법임을 인정받게 되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벤교들은 자치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일련들의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식적으로 많은 대중들 앞에서 어떤 것이 이제 정법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한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문화적이고,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판가름하겠습니까? 그래서 토론이란 방식, 그 논쟁이란 방식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뱅교가 아닌 이제 불교가 정법이다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고 불교가 본격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하죠. 이제 그런 배경들이 있었고요.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뭐 불교가 이제 인도 제대로 이제 티베트 사회에서 정착되는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린 3회사 안에 미오 삼댕링이라는 부동선원에 계신 중국 선사들이 계셨거든요. 그런 선사들이 인도 스님과 벤교 사제들이 막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그 싸움을 할 때 선사들이 티베트 왕실을 주축으로 해서 이제 당신들이 포교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선사상이 조금씩 유행하기 시작해요. 근데 중국 스님들이 와서 그 티베트의 선사상을 기반으로 한 그런 가르침들이 기존의 인도에서 오신 그 스님들의 가르침과는 굉장히 달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혼란이 시작되고 이것이 이제 또 다시 티송대첸에게 이것이 보고되면서 이런 혼란들을 속에서 어떤 것이 정견인지 사견인지 또 가려야 될 그런 어떤 필요성이 대두된 거죠. 이것이 이제 3회 논쟁의 어떤 시작,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 티벳에서 일어났던 이 역사적 사건이나 이런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최초의 삼국시대의 불교가 전래가 되고 난 이후에 국교로 공인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돈에 순교가 있었고 순교를 통해서 불교가 이제 국가적인 종교로 공인받는 과정. 요게 벤교와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과 뭐 이런 그 사상적인 논쟁의 과정이었다면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사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신라 말 고려 초를 거치면서 이제 뭐 구산선문도 들어오고 또 이제 보조 진울 스님의 여러 가지 이제 정해상수 뭐 이런 그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좀 이 선종과 그 다음에 어떤 뭐 이 직원겸수의 이런 그 사상적인 논쟁들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과정. 그러니까 1차의 사상적인 논쟁이 불교가 정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 마하연 선사를 대표로 하는 이 중국 선불교와의 어떤 논쟁은 그 이후에 사상적으로 어떤 노선을 갈 것인가에 대한 티베트 사회의 어떤 결정을 위한 어떤 과정이었다. 뭐 이렇게 이해를 대충 해봐도 될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국 스님들이 이제 티베트에 들어와 계시면서 저 선사상이 어느 정도 유행하게 되고 이런 선사상의 가르침과 기존의 이제 인도 스님들이 보여주신 그런 가르침에서 어쨌든 그 안에서의 어떤 충돌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혼돈과 혼선이 빚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중국 사회로 놓고 본다면 당나라에서 이제 선불교가 일어나고 초조 달마에서부터 이제 육조 해능으로 해서 하택 신회 스님까지 내려가고 남종선과 북종선이 갈리고 그렇게 이제 선불교가 굉장히 융성했던 시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영향들이 티벳까지도 넘어와서 티벳 불교의 그동안 그 인도 스님들이 와서 이렇게 가르쳤던 불교와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사상적인 혼란들을 이렇게 국가적으로 좀 해결하려고 했던 논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8세기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선불교가 꽃피던 시절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티베트는 불교가 수용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시기인데 인도 불교를 기반으로 해서 불교가 시작되었다면 이제 중국의 선사들이 와서 기존의 인도 불교와 다른 어떤 형태의 가르침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티송대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벤교와의 대립으로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고 이것을 해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른 어떤 문제와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티송대첸이 그냥 금지령을 내려버립니다. 무조건 이제 인도 스님들 따라 저기 이제 중국에서 온 스님들을 따르지 말고 인도 스님을 따르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해서 금지령을 내리거든요. 여기에 굉장한 반발과 저항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뱅교의 저항은 저항도 아니었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강연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팔을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어떤 성기를 자해하고 뭐 이런 스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과격한 방식으로 저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지령을 풀어요. 티송대첸이. 금지령을 풀고 이걸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전에 그 뱅교와의 갈등에서 어전 논쟁을 통해서 해결했듯이 다시 한번 이제 어전 논쟁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이 중국의 이제 이 스님들, 그러니까 그 화상, 그러니까 하샹이라고 하는 이 중국 스님들이 가지고 왔던 이 선불교의 이 사상과 이 티베트 불교가 받아들였던 인도 그 스님들을 통해서 받아들였던 게 이제 충돌하는 지점들을 보면 내용적으로는 보면은 이제 이제 선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단박에 깨닫고 그 다음에 불사이관의 어떤 도노적인 해탈, 그러니까 선업과 악업이 구별이 없이 불성을 봄으로써 거기서 이제 해탈을 바로 얻으면 그 이후에는 어떤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분별 없는 무분별한 이런 그 세계에 들어간다. 무념무심으로 해서 이제 이게 인도 불교가 강조했던 그 근기에 따른 그 다음에
단계적인 어떤 수행을 통해서 성불로 가는 이런 여러 가지 교리적인 것들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쪽은 완전히 굉장히 한 번에 확 그 파격적으로다가 넘어가는 거고, 이쪽은 단계적으로 선업을 통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중생의 근기에 맞게 가는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사상적으로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상과 견해에 기반을 두고 어떠한 실천을 할 것인가 했을 때, 제가 강연에서도 잠깐 밝혔었는데, 3회 사원에 이제 가서 이제 그 신도들이 이제 사람들이 가서 뭐 그 절에 보시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선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승가를 뭐 후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업을 짓는 것은 일단은 다음 생을 염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 인간의 몸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서 점차적으로 수행을 해서, 왜냐하면 성불이라는 것이 쉽지 않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뭐 3대 아승직업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불이라는 것이 금방 되지 않고, 어쨌든 수많은 세월 동안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선업을 닦고 또 수행을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갑작스럽게 이제 급진적인 그런 어떤 뭐 도노적 해탈을 얘기를 하다 보다 때문에, 그런 거에 심취한 사람들은 굳이 절에 가서 뭐 선업을 행하고 사회에서 굳이 좋은 일을 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작게는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한 그 혼란이 거죠. 오기 시작한 것이죠.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선불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단박에 깨닫고 선업과 불선업의 어떤 이런 것들이 다 분별심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버리고, 그럼으로써 어떤 뭐 윤리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좀 해체가 되고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이 사원의 운영이나 뭐 이런 국가적인 지도 방침이나 이런 것들과 이제 혼선을 빚으면서, 이것들을 어쨌든 왕실에서 뭔가 좀 교통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그렇죠. 예. 그 사실 이 부분을 보면, 저는 이게 삼해사의 논쟁을 이제 들여다보면 볼수록,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돈점 논쟁이 있기는 했었지만 그것과 양상은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본적인 어떤 틀에서는 우리 한국 불교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이 논쟁을 이 통해서 안에 다 있습니다. 들여다볼 수 네. 있는 지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때 삼해 논쟁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을 때, 강연 요청을 하셨을 때, 이 문제가 지금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응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어떤 뭐 개인적인 고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티베트 불교의 안에서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이제 달라이라마께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이게 돈문과 전문이라고, 돈점 논쟁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점호, 도노.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제 수행 닦아 나가서 깨달음을 얻는 것과, 이제 단박에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것에 대해서 용어는 티베트 불교, 그러니까 인도 불교 안에서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선사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노와 점호는 양립할 수 없는,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황과 근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선불교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급생을 닦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교 입선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식선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굳이 그렇게 이렇게 대립하고 논쟁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들한테는 굳이 점진적인 방식이 필요하지 않고 단박에 깨칠 수 있는 방법이 무조건 있다, 틀림없이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뭐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티베트에서는 이미 그러니까 상근기 오랫동안 공부를 한 사람들, 다 닦은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근기들한테는 이미 다 닦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최상승, 그러니까 뭐 밀교적으로 얘기한다면 무상요가 탄트라
이번 생애에 공부를 해서 깨칠 수 있어요. 근데 결과론적 입장에서 보면 단박에 깨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점진적인 노력이 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과론의 입장에서도 이 점진적인 것들을 부정하게 되면 사실은 원인 없이 결과가 생기는 그런 모순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 불교의 이 여러 가지 이제 사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다음에 이제 수행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굉장히 여러 가지 견해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 안에서 초심자들 같은 경우 굉장히 혼란을 겪는 그 상황이 사실은 이때 티벳에서도 벌어졌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불교가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으로 전해졌고 한편으로는 이제 티벳으로 전해졌는데 중국으로 들어간 불교는 선불교로 꽃을 피우고 티벳으로 들어간 불교는 인도의 전통을 그대로 갖고서는 발전해 나가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이제 저희가 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보통 이제 흔히 격이불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문명이 인도의 종교와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중국식으로 소화해낸 내용들 그런 것들이 중국의 도교와 여러 가지 이제 사상적인 그 풍토와 함께 중국식으로 어쨌든 꽃을 피운 게 이제 선불교라고 한다면 그런 지점에서 이제 이 인도 불교와 이제 좀 다른 지점들이 티벳에서 충돌하는 약간 뭐 대리전의 양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티송대첸 왕이 본인의 입장은 처음부터 인도 불교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뭐 논쟁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삼회 논쟁이라는 것이 발생했던 거고요. 근데 이 삼회 논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티베트 불교의 어떤 방향성이 정해졌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티베트 불교사에서 굉장히 큰 어떤 사건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티베트 불교가 어쨌든 그 큰 어떤 방향성은 인도 불교지만 선불교의 영향이 조금씩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남아 있죠. 네, 남아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남아 있어요. 적천수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 사실 남아 있습니다. 선불교 같은 면들이 굉장히 크게 남아 있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 불교의 중국 선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단박의 십지에 도달해서 이제 깨닫는 이런 것들이 이런 체계적인 교학에 대한 이런 교육과 학습, 그 다음에 선업을 실천하면서 단계적으로 모든 중생들이 자기 근기에 맞게 가야 되는 이런 과정들을 상근기들이 단박에 깨닫는 어떤 이런 선불교의 강력한 힘을 통해서 부정되는 것들이 티벳 사회에서 이제 논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선업과 불선업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선업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흰 구름에 비유하고요. 이제 불선업, 악업을 검은 구름에 비유해요. 그래서 흰 구름도 하늘을 가리는 것이고 이제 먹구름도 하늘을 가린다. 그래서 선업이든 악업이든 간에 마음을 자성을 가리는 장애 요인이 되는 것은 똑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선업이 상근기들은 선업을 할 필요 없고 하근기에 국한해서 선업을 뭐 하는 거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쪽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 선사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선업이 무가치하게 느껴져요.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러니까 선업과 불선업이라는 것을 구분할 필요도 없고 이 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선업을 악업을 뭐 실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선업을 실천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탈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런 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 말씀이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만 이 깨달음의 단계에서 내가 열심히 선업을 쌓아서 깨달음을 이제 얻기 직전까지 갔는데 마지막에 남아있는 생각, 그 마지막에 남아있는 생각이 아, 나는 선업을 지었어라는 그 생각. 마지막에는 그 생각도 놔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한테 그게 처음부터 선업도 놓고 불선업도 놓고 뭐 그 선악의 분별을 하지 않고 시작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선업이라고 하면 이제 그 선사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선업도 역시 윤회하는 원인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윤회라고 할 때 선도에 태어나는 거, 악도에 태어난 거 얘기하잖아요. 선치에 태어나는 것은 뭐 상대적으로 좀 덜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에 태어나거나 천상의 천신으로 태어나는 것을 선도나 선치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지옥, 축생, 악인은 사막도라고 해서 나쁜 곳에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해탈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해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라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쨌든 업이고, 그 업에는 선업과 악업 두 가지 모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업도 역시나 윤회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선업에 대해서 두 가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단박에 성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기에 맞게 자기에 맞게 수많은 생 동안 또 수행을 하고 닦아 나가면서 해탈에 근접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번 생에 단박에 어쨌든 적신성불할 수 없잖아요. 그게 뭐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한 일례를 말씀드리자면 옛날에 이제 한국에 어떤 티베트 스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스님을 모시고 한국에 어떤 선방이 있는 어떤 절에 갔었는데 그 선방에서 공부하시는 스님들이 잠깐 나오셔서 티베트 스님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차담을 했었거든요. 차담을 할 때 그때 똑같이 그 선방에서 공부하시는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화두선을 합니다. 화두선을 하면 단박에 깨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화두 참선이 얼마나 수승한 수행법인지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걸 통역했어요. 저는 이제 그냥 통역하니까 그 티베트 스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와, 그렇게 정말 단박에 깨치는 법이 있냐고. 아, 우리 티베트는 공부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단박에 그렇게 깨칠 수가 없다고 하는데 한국에 정말 그렇게 훌륭한 수행법이 있다면 너무 좋은 일이 아니냐. 그냥 정말 순수하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한 15분 스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스님들 중에서 단박에 깨친 분들 누가 계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다 가만히 아무도 거기에서 저요라고 말씀하신 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우리가 어쨌든 단박에 이번 생에 깨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성불하기는 더더욱 어렵잖아요. 우리가 주변에서 정말 붓다가 됐다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티베트나 인도 불교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번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공부 그 다음에 수준들을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생에 또다시 수행을 하려면 인간으로 태어나야 돼요.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선업을 닦는 것이 필요하죠. 그죠? 선업을 닦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두 가지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한 가지 이해는 뭐냐면 선업을 지어서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계속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이 선업이 필요하다는 이해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이해가 있냐면 과연 선업이라는 것이 성불에 방해되느냐라는 지점이에요. 근데 선업이라는 게 두 가지 선업이 있습니다. 어떤 선업이 있냐면 무루의 선업이 있고 유루의 선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루의 선업이라는 것은 초지 이상의 보살들이 행하는 업은 다
무르의 선업이에요. 번뇌가 없는 선업이에요. 그리고 부처님도 선업이에요. 왜냐하면 중생들이 짓는 선업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르의 선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방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승에서는 엄청난 양의 선업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성불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선업은 부처를 이루는 조건과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선업을 이해하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선업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방해가 되고 뭐 잘못이고 이렇게 다 뭉뚱그려서 이해하면 좀 곤란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도에서 오신 스님과 까말라실라 스님과 그다음에 이제 마하연 스님이 이제 논쟁을 벌이시는데 이 논쟁이 사실은 이제 왕 앞에서 벌이는 어전 논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지난번에 강연할 때도 이제 그런 질문을 주셨던 분들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당시에 인도 스님과 중국 스님이 티벳에서 어떤 말과 언어와 어떤 방식으로 토론을 했겠느냐. 상상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얘기에 이제 중국 쪽 문헌들을 보면, 이렇게 진상문을 올려서, 이게 문서로 토론했다라는 이런 뉘앙스의 얘기들이 이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때 토론은 어떤 식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기록에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도 그와 관련해서 의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와 있는 논문들도 보면 언어적인 문제가 굉장히 컸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뭐 이제 삼회 논쟁과 관련해 가지고 유튜브에 우리가 올라왔을 때 그 밑에 있는 댓글도 약간 그런 뉘앙스를 가진 댓글들이 꽤 눈에 보였었는데 바시의 티베트의 역사서, 역사 기록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말라실라, 라는 인도분은 티벳 말을 못해요. 그래서 까말라실라의 통역관은 이시대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의 이제 통역관은 마하얀 선사와 이름이 거의 같나요? 마하야나라는 스님이 통역관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하연 선사도 티베더가 불가능했고 인도에서 온 까말라실라도 티베더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각각의 통역관이 배치되어 있었고 그 통역관의 이름이 바시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통역관을 중심에 놓고 양쪽 분들이 이제 왕 앞에서 이제 토론을 벌였다. 이렇게 이제 티벳의 기록에는 나와 있고 또 이제 중국 쪽에 이제 동학문서에서 발견된 이 마하연 선사와 삼례사의 논쟁에 대한 이제 기록들을 보면 이 논쟁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문서로 혹은 뭐 이런 논쟁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 뭐 그 결과는 티벳의 역사서에 나온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마하연 선사도 뭐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티벳에서도 뭐 인정받았다. 뭐 이런 결론으로 이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티벳의 기록과는 좀 다른 기록들이 그러니까 나온다는 거죠. 티베트의 역사서에 기록된 것과는 다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나요? 완전히 다른 건 아닌데. 그럼 그건 후대에 어쨌든 쓰여진 거잖아요. 중국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후대의 문헌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의 문헌이. 왜냐하면 티베트의 그 역사서의 기록이 어쨌든 바셰라는 그 역사서가 삼예사가 건립된 이후에 이제 티베트 사회에서 불교가 어떻게 보급되어지는지 그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뭐 강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이제 필사를 해가지고, 칙령처럼 이제 모든 이제 티베트 지역에 다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봉인돼서 이제 소중하게 간직하기 위해서 삼회사회도 보관을 하고, 도래도 새기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티베트 역사서에 기록돼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이후의 후대에 누군가가 중국의 입장을 대변해서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그냥 써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의 어떤 신빙성은 좀 알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각자가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일단 이제 중국 쪽의 기록이니까 당연히 이제 좀 중국 쪽에 이제 좀 기울었을 가능성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중국 쪽의 어떤 생각들을 반영해서 이제 쓰여졌을 가능성이 크고, 다만 저희가 이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티벳의 왕 앞에서 벌어진 논쟁이 결국 어떤 결론이 나서 티벳이 어떤 불교 전통을 쫓아갔느냐를 보면 그 논쟁이 남긴 어떤 결과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논쟁이 결국은 이제 티베트 쪽 기록에 보면 패자가 승자에게 꽃다발을 주는 방식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중국 하시장들이 이제 이 삼해 논쟁 이후에 스스로 떠나는 분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결과들을 낳게 되죠. 그 논쟁의 결과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논쟁 이후의 내용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에야서야 그냥 뭐 그 삼해 논쟁으로 인해서 티베트의 불교의 어떤 방향성이 되었다. 그리고 인도 불교가 정통 불교로 인정받아서 이제 인도 불교로 계승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그 바시의 역사서에 의하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후유증이 굉장히 컸어요. 오랜 기간 또 가고. 그러니까 오랜 기간이라기보다는 그때 이제 강연 때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렸는데, 어떤 후유증이 있었냐면, 일단은 까말라실라가 살해당하죠.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티베트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안겨줬고, 그 까말라실라가 그 자객에 의해서 살해당함으로 인해서 그 바셰의 기록자인 이시왕보 바세낭이라는 분이 자살해요. 그분이 충격을 받았어. 충격을 받아 자살해요. 왜냐하면 까말라실라나 산트락시타라는 와 같은 분은 어떤 분들이냐면 인도 그 나란다의 사원에 가장 정말 큰 존경받는 어마어마한 그런 말하자면 성인들이 오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국 선사들과의 어떤 그 논쟁을 펼치고, 그 삼해 논쟁이 공식적으로 이제 어전 논쟁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서 이제 패배가 되고, 또 중국 스님들이 이제 스스로 물러나서 가거나, 그렇게 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동문파의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것이 중국 제자들인지 아니면 뭐 티베트 제자들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들이 보낸 자객이 까말라실라를 죽였다, 살해했다라고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것에 대한 여파가 있었고요.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까말라실라도 목숨을 잃고, 그 까말라실라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삼해사원의 최초의 주지스님 이시왕보 바세낭이 자결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티송대첸도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역사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지쳤다, 피곤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 벤교와 정말 어릴 때부터 벤교 신하들 속에서 이제 벤교 신하들에게 이제 불교를 들여오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협박과 회유에 시달렸거든요. 티송대첸이. 그리고 또 한동안 굉장히 몸이 아프셨었고. 네, 편찮으셨고. 네. 그리고 막 그 벤교 사제들이 저주를 내려가지고 단연간 이제 병환을 앓기도 했었고, 어쨌든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이게 종교 문제가 정말 본인이 불교를 너무나 이제 사랑하고 불교를 본격적으로 들여와서 불교를 정착하고자 하는 그런 큰 원력이 있었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벤교 이제 사제들과의 논쟁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또 이 중국 선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마무리되는 것 같았지만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제 까말라 신라의 죽음, 그 다음에 이시 왕부의 자결, 그리고 그로 인한 충격,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서 그 마지막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티송대체 왕이 너무 고단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이후에 그 뭐 역사학자들이나 불교학자들이 뭐 정치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뭐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들여다보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큰 후유증을 남겼다. 예, 예. 근데 큰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논쟁 이후에 티베트 불교는 이제 인도 불교 전통을 계승하고 유지하면서 이제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 문사수의 전통을 밀고 나가는 그런 또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정착하기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희생과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을 들여다볼 때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보통 생각할 때 티벳이라고 이제 머리에 떠올리면 티벳을 지금 중국 영토 안에 그 티벳 고원 지역 그 일부만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좀 선입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렇게 그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보면 티벳이라는 영역이 사실은 이 히말라야 이 산록지대 그리고 티벳 고원 그리고 신장 위구르에 접경하는 지역,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이 중국의 운남성에 이르기까지 거의 영토적으로 보면은 인도와 중국보다는 좀 작지만 인도와 중국 사이에 어마어마한 그 지리적인 그 영역을 포괄하는 그런 문화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티베트 문화권이 영토적으로, 지리적으로 굉장히 넓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도에 가서 이제 티베트 사원에 이제 계신 스님들 만나봐도 스님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면 뭐 나는 깜 출신이야, 뭐 암도 출신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티베트 저쪽 그 히말라야 쪽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티베트 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 밖으로 많더라고요. 네. 지금은 이제 히말라야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북인도에 속하고 네. 네팔에 속하고 또는 이제 뭐 그 티베트 서쪽 이 번방 지역이지만 거기가 다 티베트 불교 문화권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당나라 당시에 그러니까 문성공주가 오고 이랬을 당시에 그 티베트 그 토번 왕국의 어떤 국력이나 이런 영향력들을 보면 사실 당나라가 토번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강성하고 그랬던 나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티벳이라는 그 이제 국가가 이제 중국에 의해서 이제 그 어쨌든 그 흡수됐고 그 상태고 나라를 잃고 지금 다람살라에 조그맣게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나라를 잃은 어떤 슬픔을 갖고 있는 이런 작은 어떤 불교 전통을 가진 뭐 이런 그 디아스포라를 겪은 이런 민족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이 논쟁이 일어났을 당시만 하더라도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죠. 염청한 강대국제 그 티송대체 그러니까 물론 티베트의 위대한 왕들 중에 이제 티송대체를 꼽거든요. 티송대체는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뭐 대왕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최계라고 불러요. 법왕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티베트의 법왕은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대왕의 의미로 해석하셔도 무방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바시에 대한 기록도 보면 그러니까 영토나 세력권의 확장을 아랍 쪽까지, 중동 지역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당나라 조공을 바쳤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조공을 바치다가 이후에 이제 어떤 한 왕이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하자 군사를 이끌고 장안까지 쳐들어가잖아요. 티송대체니. 그 장안을 점령하기까지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수복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의 어떤 영향력을 과시하던 강대국이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역사적인 그 지도를 놓고 보니까 토본 왕국이 강성했을 당시의 지도를 보면 시안,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시안, 그 장안이죠. 중국의 수도였던 이제 장안에서 두낭으로 가는 그 회랑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만 빼고 나머지 그 시안 코앞까지가 사실은 다 티베트 영토였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영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그 불교적인 논쟁도 과감하게 하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전통을 수립하는 이런 배경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저희가 3년 논쟁을 좀 지금도 저희가 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지점들이 우리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수행을 하고 불교를 접하고 공부하고 지금 생을 살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한국 불교의 이런 어떤 큰 정통성이나 이런 가야 될 길들을 갖다가 좀 한번 모색을 해본다면 한국판 이런 쌈녀사의 논쟁 같은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떠십니까?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어떤 불교가 이제 이 삼회 논쟁 이전에 있었던 벤교와의 논쟁은 정법과 사법을 가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바른 종교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논쟁이었다면 삼회 논쟁은 전견과 사견의 논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견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상처받겠죠. 중국의 선사들께서. 근데 이제 달라이라마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중국 선사들 모두가 그런 사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일부 선사들이 좀 그런 이렇게 좀 편향된 편협한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는 말씀은 하세요. 왜냐하면 어쨌든 선종도 불교 전통 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거 다를 부정할 수는 없고요. 그 속에서 일부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선사들이 있었고 그 선사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가 이제 정통 불교 이제 인도 불교와는 대립 갈등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논쟁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는 하세요. 근데 한국 불교도 지금 한국에서 주류 불교가 선불교잖아요. 그렇게 이제 뭐 이야기들을 하시고 계시지만 과연 그러니까 역사적인 정통성으로 보면 선불교의 맥을 잇고 있다라고 이제 보통들 얘기하시지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디까지 선불교고 어디까지 또 다른 불교 전통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거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한국 불교의 장자종단인 조계종이나 그리고 조계종 안에서 또 일련의 결제 수행을 들어가시는 이런 그 스님들, 그 다음에 선방에서 이제 정진하고 계신 스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조계종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큰 힘이신 거는 분명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80년대, 90년대 들어서면서 남방불교에 대한 소개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수행이나 이런 쪽도 뭐 사마타나 윗바사나 수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최근에도 좀 이게 자료 조사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티베트 불교 이런 사원과 수행센터가 이만큼 늘어났네? 라는 결과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놓은 자료를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와 계시고 많이 또 그걸 공부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불교의 큰 흐름 자체가 교학이나 어떤 수행이나 이런 것들이 인도에서 시작해서 동아시아에서 다시 뭐 유럽과 뭐 미국으로, 그 다음에 어쨌든 뭐 경제적인 가장 큰 흐름이 미국 중심의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 굉장히 큰 그런 어떤 불교 발전이 이루어지고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지금 한국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지고 온 건 선불교가 맞지만 과연 선불교가 한국 불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어떤
힘과 어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의 힘은 갖고 있지 못하다. 만약에 힘을 갖고 있다면 지금의 상황이 좀 이렇게 혼란스럽다라는 느낌을 안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논쟁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수행법, 그다음에 교학, 그다음에 어떤 불교 전통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논쟁과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논쟁이라는 것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게 어쨌든 티베트의 삼례 논쟁과 같은 이제 그런 어떤 필요와 또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논쟁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견해와 생각이 정견이고 바르다라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학술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논쟁들은 가능하겠지만, 좀 수행을 대표하고 있는 그 대표들이 나와서 뭔가 이제 어떤 것이 진짜 정견인지를 논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티베트 안에서는 아직도, 지금 삼매논쟁과 같은 이런 논쟁은 아니지만 그런 건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gelug파에서 이제 공에 대한 견해,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캬닉마 가교에서 공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는지에 대한 그런 논쟁들을 하거든요. 약간 학술적으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때로는 이제 달라이라마 앞에서도 하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은 괜찮죠. 좀 열려있는 마음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논쟁이면 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얼마 전에 남인도에 이제 티베트 3대 강원을 이제 취재를 하고 왔는데, 취재를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여쭤봤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3대 사원에 계시는 스님들이 한 사원당 뭐 3,000에서 5,000명씩 해서 1년에 한 번, 한 달의 기간을 두고 집단 토론을 하는 이제 시간을 갖는데, 그걸 이제 장군최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예. 그 토론 대회에서 모든 교육기관들이 토론을 하는데 그렇게 모여서까지 또 토론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3대 강원 안에도 이제 각각의 논서 전통이 전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전통을 따르지만 그 전통 안에서도 입장과 생각이 다 다른데, 다른 그 논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스님들이 자기 생각만 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다 모아서 집단지선처럼 네가 공부한 거 얘기해봐. 네가 공부한 거 얘기해봐. 그래서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정말 토론하는 과정을 봤는데, 이제 대표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뭐 교수사 스님부터 해갖고 뭐 일반 학인 스님들까지 정말 열변을 토하면서 뭐 저녁 내내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뭐 며칠에 걸쳐서 계속 하시는 걸 보면서, 저렇게 토론을 한다면 같은 전통 안에서도 크고 작은 어떤 이견과 생각들을 남이 다르게 생각하는 걸 보면서 배우는 게 진짜 많겠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생각들이 확장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티베트 스님들이 이제 그 학인 스님 공부하는 방식이 그건데,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대토론의 자연군촉을 반드시 갔다 오면 굉장히 공부가 많이 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관점과 다른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집단적인 토론 과정을 통해서 정말 집단 지성이 꼽히는 것처럼 이런 스님들이 큰 성장을 거듭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티베트 스님들이 3대 강원에서 이제 한 20년 공부하고 나면 이제 계시학위를 받고 이제 하람박 과정까지 올라가는데, 그 올라간 스님들의 토론 과정은 정말 품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막 박수 치면서 하는 이런 토론이 아니라 굉장히 나지막히 토론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어떤 절제된 그런 모습과 아주 절제된 토론을 통해서 뭐 제가 말은 비록 못 알아들었지만 스님들께 이제 통역을 받으면서 들은 걸로는 저게 이제 결국은 그 불교 전통이 갖는 지적인 전통이 아닐까. 그리고 저게 결국은 저 불교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는 어떤 집단 지성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스님들의 그런 어떤 그 공부 방식이, 그러니까 티베트인들이 굉장히 그거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공부 방식이 이제 티베트 안에서 자생한 것이 아니라 인도 전통에서 이제 배워온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보면 한역에 보면 승방에서 공부하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결국엔 승방이라는 것은 많은 대중들이 함께 있는 곳이라는 의미이고, 많은 대중들이 함께 공부해야지만 반드시 다양한 어떤 생각들, 그리고 그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지식과 지혜가 확장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 방식이에요. 그게 티베트 불교의 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그 역사적으로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000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이 논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논쟁의 실체에 완전히 다가선다라는 건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논쟁이 싸움이 되지 않고 배움이 된다면 굉장히 그 개개인의 그다음에 어떤 불교 자체를 풍부하게 해준 어떤 자양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이 쌈예의 논쟁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이제 쌈예사의 논쟁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사실 논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 좋게 얘기할 땐 논쟁이지만 실제 논쟁으로 들어가면은 아주 사소한 감정 싸움부터 시작해갖고 아주 지엽적인 그런 싸움으로 흐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논쟁이 가지는 어떤 장점들, 그리고 불교의 역사가 그동안 쭉 기록해왔던 어떤 불교 논쟁의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 불교가 가지는 어떤 정신 문명적인 어떤 그 위대한 발견이 결국 이런 곳에 다 녹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논쟁들을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이 쌈예사의 논쟁에 대해서 그 박 원장님께서 그 달라이라마 스님께 들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직접 티벳에서 공부하시면서 보고 느꼈던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논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저희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논쟁인지 좀 한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티베트의 이제 논쟁은 전에 이제 저희가 그 티베트의 승가 교육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이제 언쟁과 논쟁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희론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언쟁과 논쟁은 엄격히 좀 구분해야 되고, 사실은 이제 이 쟁이라는 게 이제 다툰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적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그 티베트, 인도에서의 그 이 논리적인 어떤 토론 논쟁은 사실은 우리 내면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과 싸우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바깥에 있는 타인들과 논리적인 다툼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은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어떤 논리적인 다툼은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모순적인 생각들을 타파하는 어떤 수단인가 도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논쟁, 토론을 할 때는 상대에 대한 배려와 그 다음에 예의, 그 다음에 열려있는 마음,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논쟁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논쟁이라는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이제 요즘 마지막으로 다 해주셨고요. 하여튼 저희가 쌈예사의 논쟁을 통해서 한 번쯤 되짚어 봐야 될 이야기를 오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아주 지금 날씨가 추운데, 이 방송에 나갈 때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겠지만,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대구에서부터 그 먼 걸음을 해주신 박은정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